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는 이제 논문 쓰는 방법에서 연구 결과 이야기입니다. 필수적이고 명확한 결과만 제시하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도예나 사진 뭐 이런 걸 삽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표로 많이 설명을 하고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표에 기록된 내용은 부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시키고 그림, 사진 제목은 하단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시면 연구 결과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표가 들어가 있어요. 표가 보통 이제 4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표 제목은 이렇게 상단에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이렇게 우측에, 표의 우측 상단에 표 단위가 지금 들어간 거 보니까 평균하고 표준 편차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 내용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깨끗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표 안에 있는 단위는 평균 5점 리포트 척도로 자료 수집했으니까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신경 써서 보실 게 요 P밸류, P값은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표기했고 표 아래에는 통계 분석 방법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연구 방법에서 그 통계 분석 방법 표 아래에 제시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4개 제시한 겁니다. 네,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네. 그 다음에 그 총괄 고찰입니다. 디스커션인데요. 여기는 이제 내 연구 성적, 연구 결과하고 다른 연구 결과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논문 쓰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적는 부분이 조금 처음에 어색해서 그렇죠. 그래서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참고 문헌과 비교 분석하고 내 생각 적는 거, 그 다음에 내 연구가 어떤 게 장점이냐, 잘했냐, 그 다음에 어떤 것과 문제점이냐,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논문 마지막 쪽에 보면 그런 말이 이제 총괄 고찰 마지막 쪽에 보면 그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구자는 어떤 거 연구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추가 연구 계획 이런 거를 꼭 넣어야만 논문 심사할 때 그게 이제 지적사항이 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서론 내용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고찰은 A4 용지에 한 2장 정도, 안 되면 이제 1장 반 정도, 조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총괄은 연구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에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성적 제시하면서 다른 참고문헌하고 비교해서 내용을 썼습니다. 이제 임상 실습에 만족도가 높으면 왜 높은지 낮으면 왜 낮은지 뭐 이런 설명들을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왜 높게 나타났는지 낮게 나타났는지 이런 비교 분석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본 연구의 제한점을 꼭 쓰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근데 이제 설문 논문은 대부분이 그 자료 수집할 때 표본 축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고, 그렇게 해서 자료 수집해서 뭐 정당한 절차, 지파화 프로그램이죠.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모든 취지생과 학생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연구에서 어떤 점이 의의가 있느냐, 장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되게 치의생과 논문들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이렇게 학제를 비교해서 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 학제를 비교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적 요인, 이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뭐 이런 내적인 요인을 도구를 활용한 게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후 연구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한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한 걸로 갖다가 검증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치의생과 학생들 3년제하고 4년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연구도구의 평균 점수가 조금 낮게 나타났네요. 3년제 학생은 임상실습 만족도, 그 다음에 4년제 학생은 자기효능감. 그래서 그 만족도 평균 점수가 좀 낮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요인을 좀 찾아서 강화를 시켜준다면 치의생과 학생들이 이제 임상실습 만족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언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요점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목적, 대상, 뭐 재료, 방법, 뭐 이런 것들 간단 명료하게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제에 따른 이 치의생과 학생들의 그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간 자료 수집은 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수집 방법은 뭐를 했고 했더니 지금 이제 결과가 1, 2, 3, 1, 2, 3, 4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의 중요한 걸 요점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연구 목적, 자료 수집 기간, 통계 분석 방법 뭐 이런 말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연구 방법, 그 다음에 1, 2, 3, 4가 연구 결과, 마지막 이상의 결과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차를 뺀 나머지 요점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기준으로 abstract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치의생과의 그 학생들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요인은 이상의 결과, 학제에 따른 치의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었네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학제에 따른 치의생과 학생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의 외적인 요인도 중요한데 내적인 요인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제 기존의 연구가 안 된 도구를 활용한 게 의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학교 처음에 입학하면 MBTI, 뭐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것들 심리검사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들 감안해서 검사해서 결과 나왔을 때 그냥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보강해야 되는지, 예, 뭐를 또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여러분들이 조금 보강한다면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직장인으로서 성인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작성법입니다. 예. 문헌은 내가 이 논문 쓰면서 이제 그 읽은 논문만 쓰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 논문 읽으면서 나온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참고문헌 찾아서 읽어보시고, 예, 서론부터 이렇게 쭉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치의생학회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자 이름 쓰시고요. 논문 제목 쓰시고 잡지명, 수록, 연도, 권호,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그 다음에 저자가 6명 이하일 때, 7명 이상일 때 뭐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예, 민희용이고요. 학제에 따른 치의생과 학생의 논문 제목이었고요. 학회지였고요. 연도, 그 다음에 번호, 페이지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525 페이지부터 33 하면 안 맞잖아요. 앞에 이제 5가 동일할 때는 지워주면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도 같으면 앞 제시한 페이지와 같으면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525부터 533까지. 보통 이제 논문 표기할 때 이렇게 영문으로 바꿔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이제 첫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제시했고, 학회지, 한국치위생학회지 명칭, 아까 연도, 권호,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요새 논문들은 지금 이제 돌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논문 참고문을 읽다가 요거 클릭하면 이 논문으로 직접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주소가 나와 있는 논문들은 반드시 이렇게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아주 되게 참고문을 찾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 우리 그 학위 논문 쓸 때는 도서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참고문을 되게 어렵게 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뭐 논문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7명 이상 넘으면요, 6명 적고 ETAL, 기타, 예, 등입니다. 이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행본은 이렇게 저자명, 책 이름, 소제목, 판차, 출판지역, 출판사 연도, 페이지. 예, 그 구강보건 통계학 기준 했을 때 일판이고 서울이고 출판사가 지역이, 그 다음에 대한나래출판사고 연도 들어갔고 페이지 들어갔고. 예, 이게 각 종류, 저널 종류에 따라서 다 기록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이거는 번호 표기 방식은 아까 그 제시해 준 걸로 그냥 하면 되고요. 이거는 계속 바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단위는 뭐 이렇게 한다는데 헷갈려요. 한참 지나면. 예. 퍼센트하고 ppm은 붙여서 하고, 센티미터는 띄우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도 지금 붙여서 표시했죠. 되게 단위가 헷갈리는데 그게 또 저기마다 틀려요. 학회지마다. 그래서 그거는 학회지 찾아서 하시면 되고, 실험 논문들은 이렇게 이제 미백제 가지고 실험했으면 상품명 써야 되고요. 오팔라센스 고유 번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써야 되고, 국가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조금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핏값 표현은, 핏값은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기울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되게 많이들 틀리세요. 대문자로 이렇게 세워서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키드, 이거는 이제 요새 논문들이 내가 논문 투고를 하려면 오키드 번호, 예,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번호를 구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번호 들어가면 이건 미니용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논문 투고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마지막 참고문헌 보시죠. 참고문헌 쓰실 때, 예. 한수진, 예, 뭐, 그 다음에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연도, 권호, 페이지. 예. 이건 오래된 논문이기 때문에 돌 표시가 없네요. 그러니까 최근 것들은 다 이렇게 돌 표시가 있고요. 예, 인터넷 서치하면 그 서치한 날짜, 주소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참고문은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최근 논문들은 이렇게 돌 표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그 논문에 연결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예, 미니용 논문입니다. 그 돌표기를 정확하게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썼던 건데, 한동안 임상실습에 관련된 거 조금 논문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치위생과 학생 자아 탄력성, 가족지수, 교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돌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돼요. 논문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참고문헌은 치위생학회지는 30개 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되게 학회지 논문으로만 구성되는 게 좋고요. 한 10% 정도는 학위 논문 쓰셔도 되니까, 25개 썼으니까 내가 2개 정도는 학위 논문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학회지 논문으로 쓰시는 게 좋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돌 표시 있죠. 이거 누르면 이제 이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결론을 가지고 앱스트랙터 이렇게 작성해서 제시했고요. 키워드
이렇게 영문표기 새긴 뭐 이게 ABC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신 저자 민용으로 되어 있고 뭐 혼자 썼으니까 일저자도 되고 교신 저자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키드 넘버 여기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 한 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절차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계속 요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논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취생학회지에 있는 논문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학기 내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할 교재는 국악보건 통계학이 되겠고요. 예, 대한나래 출판사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물론 수업도 도움이 되죠. 예, 되고 국가고시 시험도 봐야 하고 나중에 그 논문을 쓸 때 뒤에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구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보건 통계학 학습 목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교재 중간에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때 한번 제가 책을 거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쪽은 이제 기말고사나 아니면 국가고시 시험 볼 때 문제풀이로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악보건 통계학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국악보건 통계학은 일단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은 일반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통계학을 정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악보건 통계학을 정의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국악보건 통계학의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보건 통계학의 개념은 크게 이제 통계학, 보건통계학, 국악보건통계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면 통계학에서는 통계학의 정의, 그 다음에 기술통계학하고 추측통계학에 관련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대학생들은 학점하고 평점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위, 인기가요 순위,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종합주가지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통계 기술을 활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학의 기본 원리와 분석 방법들이 이제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각 학문들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가장 근접한 이제 학문은 의학이나 보건학 쪽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통계적인 방법은 특히 이제 보건이나 의료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기본 사상을 파악하려면 역사적인 발전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학이 학문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건 17세기 이후이고요. 이 시기는 정치산수를 발전시켜서 인구 사상에는 신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은 결과적으로 현대의 건강통계학과 인구분석학 발전에 이렇게 공헌을 했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구통계, 인구동태 통계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률론이 발달했고요. 통계학의 모든 분야에 시도되는 통계 만능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통계 만능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학자가 있는데, 아돌프 케들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인간의 생물학적 현상에서 사회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료를 통계학적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이 사상은 인구 동태 통계의 근본적인 근대적인 제도 발전에 공헌을 하면서 오늘날의 의학이나 보건, 생물학 통계 발전에 크게 이렇게 이바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돌프 케들레라는 학자가 이제 기초를 통계 사상을 조금 다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했던 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통계학은 1920년대 로널드 피셔가 완성을 했습니다. 피셔는 학문은 통계학적, 수학적, 경험과학적인 학술적인 활동으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요. 이러한 학문적인 활동은 이제 현대 통계학의 기본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표적인 통계학자들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이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에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리라는 학자는 통계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수량적인 자료를 해명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수량적인 자료를 해명하는 방법이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라고 캔들이라는 학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양적 자료를 구명하는데 특별히 응용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양적 자료. 예. 그게 이제 통계 용어입니다. 체크해서 한번 다음에 보십시오. 뒤에 나올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자는 뭐라 계세요? 호엘은 계속적인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는 자료를 다루는 방법의 학문이다. 예. 그 다음에 사운터는 서로 다른 여러 사항의 발생 빈도 또는 동일한 사항의 서로 다른 속성의 발생 빈도를 다루는 거다. 그러면서 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논문을 많이 쓰다 보면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임상실습 만족도, 취준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오래 쓰다 보면 이게 그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이게 어떤 결과가 유추될 거라는 걸 대략 알고 논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참고문헌도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논문 쓸 때.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 이제 많은 논문을 통계 분석을 해서 보면 약간 흐름이 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양적 자료, 그죠? 예. 과학적인 추계. 그 다음에 레밍턴스도 보면 자료 수집, 분류, 이거를 갖다 과학적 추계하는 방법, 그죠? 과정을 연구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던도 보니까 수량적 자료로 합리적인 방법을 추정한다.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예. 윌리엄스도 보면 측정 결과를 서술하거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측정 결과를 근거를 전체로 생각하는 절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보면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수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통계학은 자료를 다루는 내용과 실험과 연구의 합리적인 결론을 판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명확하지는 않은 현상이라도 어떤 요소나 성질별로 분류해서 그 현상에서 규칙성 같은 걸 발견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라는 걸 좀 대략 알거든요. 예. 여러분 샘플만 잠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논문 쓰려고 통계 분석하려고 지금 밑작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설문 URL이나 페이퍼로 작성하면
URL은 이렇게 해서 넘어오죠. 숫자로. 근데 우리가 설문 받아보면 글로 돼 있잖아요. 당신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그러면 거기다 뭐 만 22세 쓰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1번에 예, 2번에 아니요. 그죠? 그러면 그 숫자가 입력돼요. 예, 아니요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수량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코딩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통계를 돌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량적인 자료, 그죠? 예. 양적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량입니다. 예, 수량적인 자료, 공통된 게. 통계는 수량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간단하게 하는 얘기가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수량으로 자료 수집이 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절차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